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2025년 넷플릭스 4부작 소년의 시간은 13살 소년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철저하게 가해자 서사만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란 해결이나 결말이 아닌 질문의 있음을 보여준 이 드라마는 단순한 범죄물이 아닌 청소년의 예민함과 초연결 사회에서의 사이버 불링, 왜곡된 성문화와 롤모델 부재 등 수많은 사회 이슈를 건드립니다. 원제가 어덜러선스인 이 작품에서 놀라운 점은 원테이크 연출이 가져온 엄청난 심리적 몰입감입니다. 특히 동급 여학생 살해범을 연기한 오웬 쿠퍼는 데뷔작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초 남성과 아이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증폭을 보여주었습니다. 1화는 13살 소녀 KT 살해 혐의로 새벽에 경찰이 제이미 집을 급습한 후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코스염도 나지 않은 미소년에 가까운 제이미 취조 과정을 보면 설마 이 아이가 살인범일까 하는 의심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2화는 제이미의 살해 동기와 흉기를 찾기 위한 경찰의 학교 방문 속에 엉망진창의 공교육과 온라인 세계에서의 청소년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양육에 치중할 수 없는 영국 중하층 가정의 난맥상 등을 다룹니다. 이 시리즈의 앞권은 3화입니다. 교도소 수감 이후 1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담사와 제이미의 대화로 전개된 3화는 앳된 얼굴의 제이미가 여성 심리학자에게 군림하려는 남성 지배욕과 폭력성의 표출은 섬뜩합니다. 여성 혐오와 더불어 노동계급의 열등감을 체화한 제이미가 타겟층을 향한 반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제이미가 온라인 공간에서마저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제이미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KT에게 비자발적 독신이라는 뜻의 인셀 이모티콘을 받자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Z세대에게 인스타를 비롯한 온라인 세계에서의 자아감은 현실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마음은 먼 옛날에 펼쳐진 짝짓기 게임에서 승리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한창 예민한 시기에 인셀 나기는 찌질한 남자라는 사회적 박탈을 의미합니다. 뇌가 활짝 열려있는 청소년기에 자기 부정이나 모방할 대상의 발견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극단적이고 왜곡된 남성성을 습득한 제이미에게 현실계 아버지는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폭력적인 부모 아래 자란 제이미 아버지 에디는 오직 때리지 않는 아버지 되기 말고는 어떤 부모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욱하는 성미를 주체 못하는 육체 노동자입니다.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성을 남자다움으로 포장한 비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출된 제이미는 KT와 단둘이 있을 때 존재가 거부당하자 열등감이 여성 혐오를 넘어 살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드라마는 누가 범인인가를 묻기보다 평범했던 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어떻게 왜곡된 남성성을 학습했는가의 문제와 붕괴 직전의 공교육 현실, 그리고 가정 공백 등을 동시에 다룹니다. 제이미를 수사하는 형사 루크는 그를 둘러싼 환경을 수사해 나가면서 자신 역시 아들에 대해 아는 바 없음을 자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무지뿐만 아니라 온라인 청소년 문화는 더욱 깜깜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역시 제이미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쓰는 형사 루크의 모습은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온라인 기반의 Z세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불안 세대의 저자 조나선 하이트는 어른들은 현실 세계의 위험에는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디지털 세계의 위험은 방치한다고 강변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들만의 디지털 세계에 갇혀 불안과 우울, 따돌림과 중독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멋진 남성 20%가 80%의 여성을 지배한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2080 법칙을 진실로 믿는 제이미는 자신이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는 디지털 낙인에 격분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소속감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10대 소년에게 박탈과 배제는 사회적 매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중독성이 강하게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은 끊임없이 좋아요와 리트윗, 공유, 댓글을 강요하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자정 능력이 약한 청소년기에 온라인 세계의 왕따는 치명적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 한편이 불편한 것은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제이미 부모의 표정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화는 제이미가 체포된 20개월 후에 가해자 가족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대면하기 마련이지만 살인자 가족 역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가해자 가족은 사회가 가하는 혐오적인 시선을 온몸으로 짐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화는 4부에서 제이미 누나 리사에 주목합니다. 남매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변의 매서운 시선과 괴롭힘을 피해 이사 가자는 부모를 말리는 것은 누나 리사입니다. 부부의 대화가 말해주듯 같은 부모 아래 자랐지만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딸은 단단한 성정의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는 양육 방식뿐만 아니라 타고난 성격과 각자 처한 사회적 환경 모두 영향을 미치겠지만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존중해 주었는데 혹시 그게 방임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부의 대사는 이 영화를 관통합니다. 자기 방에 가만히 머무르길 좋아하는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방 밖의 부모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밖의 세상보다 컴퓨터 세상이 더 안전하다 믿었기에 아이를 통제하지 않았을 터이며 어떻게 소년의 시간이 쌓여가는지 부모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 초반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게 듣지 않은 제이미 아버지는 아이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이미가 살인자가 된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지만 무엇보다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는 SNS가 아이들을 내적 고립으로 내몬다는 사실은 씁쓸합니다. 제이미는 자신을 못생기고 변변치 못한 남자로 인식했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외톨이인 아이가 의지할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이고 그 세계에서마저 소외되었을 때의 고통과 분노는 또 다른 약자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SNS는 어느새 우리 머리 위에서 행동을 규정하고 지시하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세계를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운 기성세대가 중독을 조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모난 상자에 갇혀버린 아이들에게 다시 바깥 세상과 현실계의 우정을 돌려주려면 무엇부터 바꾸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부모나 학교, 사회가 함께 무언가를 하자 함은 공소한 말이기 쉽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더 많은 시간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과 관심보다 더한 교육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